자, 오늘 그 이재명 의원의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 방송으로 이야기한 적 있죠. 국유재산 팔겠다고 했던 바로 그 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국유재산 국회 합의 없이 민간에 매각 못하게 법을 개정하겠다 요거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국유재산을 팔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기업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 특혜 주겠다. 그렇죠. 또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요. 그걸 일으키려고 지금 팔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 한번 보세요. 허리띠 전람맨 윤 정부 지랄들하고 자빠졌어요. 재정 건전성이 제일 좋은 나라인데 뭔 허리띠를 전람해. 거기다가 세금 다 깎아주고 부자들한테 세금 다 깎아주고 법인세 세금 깎아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세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판다는 것 자체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16조 원어치를 팔겠다고 그래놓고 이번에 그저 숨어있던 추경해가지고 한 50조 푼 거 아니에요? 네. 그 16조 원치를 파면 재정 건전성이 생깁니까? 그냥 부자들한테 국가가 갖고 있는 땅 다른 의미에서 이게 민영화지?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액이 16조 원이라고 하는데 저 16조 원의 경제적인 잠재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조 원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게 160조 원이 될 수도 있고 1600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고요. 서민들한테 그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민생이 어려울 때 국가가 국유재산을 팔아치우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조금 약간 어이가 없고, 실제로 국유재산 파는 거 보면 이렇게 시골에서 민간인들이 국유재산을 임대해가지고 오랫동안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의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다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해달라고 해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마치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나라가 어려워서 국유재산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프레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공기업 뭐 재정 건전성 강화 뭐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던 그 부지를 팔았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샀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 그러니까 석유 회사가 샀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만약에 저거를 16조 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판다고 했을 때 그 구입하는 그 당사자가 한국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렇지. 중국 기업이 간판 바꾸고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국유재산을 판매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정권의 어떤 프레임이 뭐 국민을 위한다거나 서민을 위한다거나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마치 재벌 있는 자들만 위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국유재산을 나쁜 쪽으로 처분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해서 처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국유재산법 개정하는 것에 발벗고 나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금 국유재산 규모를 한번 볼게요. 이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민영화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보셨겠지만 전체 국유재산 토지 건물 규모가 전체가 700조 정도 된대요. 그중에 이제 16조를 떼서 그럼 이 기준이 또 뭐가 될까?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특혜 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민영화 방지할 때도 이재명 의원이 그 국회의 동의 없이 판매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매각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법 개정해서 막아내겠다는 거거든.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게 딱 이거예요. 이재명 의원의 SNS에서 한번 볼게요.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특권층 배불리기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윤석열 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 이런 걸 몰래 진행하는 게 문제야. 이걸 우리가 알아채면서 계속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보여주셨던 그 그림 중에 그러니까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라는 그 마지막 그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저게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농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벼도 그렇고 뭐 사과나 뭐 감이나 뭐 콩이나 모든 농작물들은 국가에서 종자를 계속 개량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기후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후에 맞는 그 개량된 종자들을 계속 개발해서 그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지 우리의 그 식량 자급률을 계속 그 지키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저렇게 줄인다는 건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그 연구 활동을 포기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식량 그 전쟁에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진짜 이게 여기는 아주 노골적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속아 넘어갔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먹었지. 그냥 70년대로 돌아가 볼까요? 베트남전에서 받은 돈,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그 돈 그 당시엔 박정희가 스위스 계좌에 넣어놨다는 건 정설이잖아요. 최근에 박근혜 탄핵도 나온 이야기예요. 그때는 언론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게 뻔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장영화를 풀어주는 것처럼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하는 짓들이라는 게. 이 돌대가리 새끼들도 아니고 이거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이재명 의원처럼 최고의 셀럽이 이 이야기를 해줘야만 이게 공론화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의원 수사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 때 민영화 반대했다고.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이건 뭐 내가 봤을 때 뭐 기소감은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 부산 MBC 토론회를 했는데 그 셀프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이면 셀프 공천이 맞지. 근데 이재명은 당대표가 아니고 대선에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민주당이 셀프 공천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셀프 공천은 어떤 정치의 본질 같은 거죠. 이렇게 모든 정치인은 셀프 공천 하잖아요. 그치. 나 공천해달라고. 나 공천해달라고 신청하잖아. 그 셀프 공천이지. 결국에는 공천이라는 건 공천을 하는 그 주체인 당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거지. 다들 누구든지 그 공천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 맥락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대선이 졌어요. 시간이 막 지났어요.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5월 달 되면 이제 공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이재명 후보는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대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이번 지방선거 때 나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내가 물어봤을 때 이재명은 어우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나갈 수가 없다. 근데 그 후 시간이 좀 지나고 그 공천 날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나오라고 해라.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 공천 안 하냐 하니까 이재명 의원이 요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천하느냐.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당이 나오라고 말을 못 하는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천을 하느냐. 내가 나가느냐 뭐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죠. 핑퐁이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재명 의원이 마음을 굳게 먹게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워낙 작은 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나라도 나가야 민주당이 좀 덜 깨진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고 나온 거거든요. 뭐 여기다가 무슨 셀프 공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민주당 당원 80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것도 사실 알고 보면 요즘에 언론 보도는 있잖아요. 이재명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고.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된 게 이해찬 대표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었던 게 문재인 대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당연한 거 있는데 마치 뭐 이재명 때문에 개정된 것 같은 그런 것도 잘못된 가짜뉴스인 거예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이 관련해 갖고 요걸 또 박용진 등이 또 물고 늘어져요. 이제 박용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재명 후보 셀프 공천이나 이렇게 뭐 당원 개정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속 말을 해주면 조동종이 받아주고 하니까 인지도도 높이고 관심도 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자신의 어떤 대립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가 하더라도 조금 더 사안을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서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당원 80조가 결국은 기소됐을 경우에 당직 관련해서 당직을 뭐 이렇게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근데 결국은 이게 사무총장이
직무정지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재량 조항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래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살아있어도 이런 일은 사실상 벌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이제 근데 위험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을 기소를 해요. 그러면 외부에서나 당내에서 그렇죠. 빗발치겠지. 그런 위험성이 빗발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마치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특정으로 찍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당원들도 분개하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지금 당헌이잖아요. 당에 이익이 되는 대로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당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80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이재명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박용진도 보호할 수 있고 그렇죠. 이낙연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당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검찰에서 똑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오늘처럼 누군가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정치인을 지켜보고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독소조항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소만 돼도 네.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급하잖아요. 그 모든 권한을 검찰에게 넘겨준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 검찰인데 검찰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쳐야죠. 당 안에 검찰 프락치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토론에서 한 말이에요. 당원 80조는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도부를 뽑아놔봤자 바로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김혜경 여사 출석 시킨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기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약에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또는 끝나더라도 이재명 의원을 어떤 이유에 대해서인가 기소를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당대표 지위가 엄청 흔들리겠죠. 당내에서 야 이거 당원 여기 있는데 왜 사무총장은 당대표를 지금 직무정지 안 하냐 같은 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독소조항을 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난 그것도 반대하거든요. 1심 끝나는 거 보고라는 이야기를 절충안이 나오긴 했어요. 강훈식이. 강훈식했죠. 근데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대법원에 뒤집힌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한 대법원 판결이 2년 후에까지 당대표 직무정지 시켜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좀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누구나 다 이 당원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런 당원 당규 고치는 게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시킬 때도 그때도 당원 당규 바꿨습니다. 이낙연 대선 후보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노골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이 박용진이나 강훈식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당을 결국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이런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겨레 기사 하나만 볼게요. 강성 지지층이 장악한 민주청원 게시판. 당내에서도 이게 아닌데. 한겨레가 잘하다가 항상 이렇게 삐딱선을 타요. 한결에 안에 프락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짓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당원 게시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이 있을 거고, 아예 당원도 아닌 분이 있을 거고, 당원이지만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아예 안 들어가는 분이 있을 거고, 쉽게 표현해서 민주주의는요, 소위 말하면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적극 참여층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이거를 마치 강성 지지층이 장악했네만에. 이거는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도가 되려면 똥파리들처럼 하면 그 욕 먹어도 돼요. 그렇죠. 민주당 그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쌍욕했던 바로 그자들. 지금은 강성 지지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프레임이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누가 들어가서 의견 개진하는 거는 권장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파악하더라도 전체 민주당 당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일반 당원 합쳐서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0만 명 중에 5만 명이 찬성했을 때 어떤 그 청원이 작동한다 이 조건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설마 5만 명이나 이렇게 참여하겠냐.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금세 5만 명 넘어서 지금 그 음. 당헌 80조 개정하는 거는 7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 중에 7%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참여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증거로 봐야 되는 거지. 일부 당원, 그러니까 그 게시판 그 장악해가지고 쌍욕 막 싸질러 대던 그런 분위기가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똥파리들 몰아내자. 해당 행위했던 그 당원들 싹 다 이렇게 그 쳐내자 하는 거 지금 10,000명도 안 모였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정말 필요한 거면 5만 명이고 7만 명이고 참여하는 거고 우리 저 같은 사람은 그 찬성하죠. 똥파리들 다 잘라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그 조금 더 지켜보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저기 이낙연 대표 시절에 당원 당규 개정할 때 투표 추수 공천 관련해가지고 그때 아마 투표한 사람이 20만 명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7만 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한겨레에서도 민주당원들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원이 주인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이 주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혁됐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검찰 공화국 막자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마치 강성 지지층들이 민주당을 호도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갈라치고, 그리고 그 여론의 좀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강성당원들이 장악했다라고 하는 자극적 용어를 써가지고 한겨레 잘하다가 항상 꼭 이런 것 때문에 욕먹어요. 뭐 당헌 당규 개정 관련해 갖고 진짜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요. 이낙연 당대표 나갈 때 2020년 6월 2일 기사입니다. 당대표 출마 고친 이낙연, 민주당은 당헌 개정 꽃길 깐다. 저 때는 꽃길 깐다며. 지금은 왜 난리냐고.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안에서도 지금 이거 사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낙연이 저렇게 당대표 출마할 때 당헌 개정하는 거 우리 알고 있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이낙연이 대선 후보로 나갈 거 알고 있었고 그때는 다 같이 밀어주자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게,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낙연 한 사람만을 위한 당헌 개정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당헌 80조 개정하자고 하는 건 이재명 한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에 소속된 모든 당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꽃길 깐 거하고 이거 비교하는 것도 저는 좀 불쾌하네요, 좀. 그리고 지금 이 청원 게시판에 난리라고 하는데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원 가입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이제는 난리친다고 뭐라 그래? 강성당원이라 그러고.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가입하라고 합니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민주당의 당비를 1,000원 이상 하면은 증오심만 생겨요. 알아서들 선택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에 난리가 나서 실명제 해라, 지역구 써라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 이야기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했을걸요. 그렇죠.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지금은 약간 절충해가지고 별표 표시 내면서 반 이름 가려주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욕을 했었습니까? 너무 당 게시판에 익명으로 쓰다 보니까 욕이 너무 난무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해달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정화가 돼 있고 이제 와서 이재명 지지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좀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재명 악마예요. 이재명 악마와 이것도 일종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없다고요. 그런 게시판에 쌍욕이 난무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면, 물론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민주당 당원이고 소위 말하면 여기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일부는 아주 좀 막 심한 말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재명한테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면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막 쌍욕하고 이러는 거 전혀 도움 안 되고요. 오히려 이재명 지지한다면서 쌍욕하고 다니면은 그게 안정권이랑 뭐가 달라요? 나 이재명 지지 개항해서 막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훌륭하더라 이런 소리 드려야 되는 거고. 이야기 나온 김에 전당대회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이제
일정표로 보면 강원, 경북, 대구, 제주, 인천이 끝났어요. 이번 주에는 울산, 경남, 부산, 세종, 충북, 충남, 대전이 까여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일요일 날 여론조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주차가 끝난 거예요. 2주차가 남아있고 3주차, 4주차가 남아있어요. 3주차, 4주차는 표가 엄청 많아요. 전북, 전남, 광주, 경기, 서울 이렇게. 그리고 2차 여론조사 까이고 전국 대의원대회가 열려요. 대의원들은 여기서 직접 투표해요. 지금 한 15,000명 되는 대의원들은 여기서 직접 투표해요. 다시 출마한 한 사람들을 볼게요.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다음에 최고위원은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고영인, 윤영찬, 정청래, 송갑석. 여기에 이제 논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차 첫 주차에 까이면서 그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서영교 구하자, 장경태 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중요해? 요거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 중요하다니까요. 위치가 다른 거고. 근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경태와 서영교하고 윤영찬, 서영교하고 윤영찬은 지금 한 1.2%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의원 표는 서영교가 월등히 유리해요. 네. 내가 다는 건데 서영교하고 정청래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비율 한번 볼게요. 이번 전당대회 비율. 대의원 30이에요. 30.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는데 15,000 정도 되는 대의원이 30%라고요.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국민 여론조사나 권리당원은 되게 비슷할 거고 대의원은 상당히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물론 이번 주에 까야 봐야 알겠지만 수석 최고위원이 중요하냐 아니면 4명을 다 구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논란이 휩싸일 텐데 여기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안 중요하다고 선동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은 틀렸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당대표 직무대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리고. 일상적인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러니까 당 대표, 원내 대표,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일단 원샷에 무조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발언하고 원내 대표 발언하고 그다음 그 수석이 발언하게 되는데 이 수석의 발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무조건 정청래는 고정으로 일단 찍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 한 표를 어떻게 우리가 분산시킬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청래 고정 찍어라 이야기도 나 안 할 거예요. 이번 주 표 까이는 건 보시자고. 다만 대의원 표는 서영교 엄청 많다는 이야기는 꼭 드릴게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정치 고관여층은 서영교 의원이 정말 잘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고민정이 가장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는 고민정이 높은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서영교 의원이 얼마나 잘 하는지 봐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진짜. 자, 제가 현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고민정 의원 발언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어요. 이재명을 기소하면 윤석열 정권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요. 이렇게 써먹으면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건. 고민정이 최고위원회 들어오는 건 지금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는 사실상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장경태, 서영교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전 제가 봤을 때 최종 순위는 서영교가 장경태보다 높을 거예요. 예. 윤영찬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고민정이 100배 낫지. 내가 월요일 날인가 그 말씀 드렸죠. 나는 윤모 의원의 최고위원 진출은 내가 방송 전체를 걸고 맡겠다고. 너무 저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희한한 사람 하나가 삐뚤어진 채로 지금 이재명 도움받아서 국회의원 했던 자가 그게 뭐 장영하나 그런 부류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좌진 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 욕심낸다 같은 선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는 게 아닙니다.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 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2주차가 까였을 때 전략투표 할 수 있잖아요. 정청래가 고민정하고 월등하게 벌리면 표를 나머지 쓸 수 있고
고민정하고 전청래가 붙으면 표를 또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부터 정청래 최고위원이 중요하냐 같은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정청래는 솔직히 말하면 당대표급이에요. 정청래가 아예 슬고는 자체를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정청래 이 정도로 깔고 왔으면 이재명을 사랑하거나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석 최고위원으로 정청래를 뽑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경태하고 서영교 의원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영교 의원도 너무 훌륭하시고 장경태 의원도 민주당의 청년 리더로서 정말 자질이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사실은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둘 다 뭐 최고위원이 되시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장경태 의원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그 서영교 의원은 잘 아시잖아요. 훌륭하시죠. 일도 너무 쉽게 잘하시고. 표현하면 옛날에는 정세균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정세균계의 상징성이 좀 있는 인물이어서 대의원표 많이 나온다니까. 걱정 안 그러니까 저는 하셔도.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캠프에서 서영교 의원이 이제 사회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정말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더 호방하고 서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에너지가 밝고 넘치시고, 좋다고 해야 되나? 파이팅도 그렇습니다. 있으시고. 예. 그러니까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이 5사람이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정을 잘 써먹을 생각을 해라 앞으로. 이제 고민정의 스탠스는 그런 거지 뭐 일종의 말장난 같은 건데 나는 반명은 아니지만 비명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언론이 만드는 헤드라인에 가깝고요. 고민정도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면 이재명 까기만 하겠습니까? 윤영찬보다 나아요. 그런 점에서 현실로 받아들여야지. 예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친명계 최고위원만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조중동이 까기 딱 좋은 스탠스예요. 다 친명으로 만들더니 비판 없는 민주당 이런 개소리 할 거 아니에요. 예.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고민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왜 고민정 나름대로는 셀럽이고 언론에 관심 받는 분야라서 고민정 의원을 잘 활용할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라 이런 거지. 어차피 고민정이 여러분 안 찍으실 거잖아요. 근데 고민정은 된다니까요. 그럼 고민정을 막 적으로 돌리지 마시라는 거지. 고민정이 가끔씩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쓴소리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윤모 의원만 최고위원회 안 집어넣으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됐다고 보는 거지. 제가 믿는 구석이 있는 이야기니까 저는 뭐 일단 이번 주에 토요일 일을 지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자, 이재명이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인지 그 저 재난방송 하면서 나왔던 모 방송사의 자막을 한번 볼게요. 중부 기록적 폭우 서울 이재명 840명. 이야, 좋은 일입니까? 우리도 이재명이 840명이었으면 좋겠어. 들어가. 당대표가 840명. 어, 야, 이재명 좋아하긴 엄청 좋아하는구나 지금. 아, 이거 YTN인 것 같은데 뒷배경이. 야, 그 이재명 840명 모임하면 재밌겠네요. 서울에 이재명만 840명. 8,400명을 만들어주라. 이것들아. 아마 동명이인 이재명이 840명은 서로 되지 않을까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예. 자, 어쨌든 민주당 뭐 당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뒤에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시간도 없네.